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지프의 유니바디 패밀리 SUV인 그랜드 체로키 L에 대해서 칼럼을 제작했습니다. 이 L이 롱바디 버전이라 L이죠. 우선 북미 현지로 올해 중순 그리고 국내에는 하반기에 출시될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5세대로 풀 체인지가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정이 다 밀리고 있으니 북미 현지에는 하반기 그리고 국내엔 2022년 1분기 전후로 그 즈음으로 출시될 듯 하네요. 2010년 4세대 모델 등장 후 10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거라 북미 현지에서도 스파이샷 하나하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모델이기도 하죠. 우선 영상의 정보창이나 댓글창 보면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누르면 바로바로 원하는 주제의 시간대로 바로 갈 수 있게 했으니 영상이 길다고 거부감 들지 마시고 편하게 클릭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본 채널은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영상이 길어진다는 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롱바디 모델이라 그런지 한눈에 봐도 한층 커진 차체를 자랑하는 그랜드 체로키 L 3열 시트까지 갖춘 롱바디 버전이 우선 공개가 되었고요. 5인승 모델은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포지션은 일반 체로키보다 크고 위로는 일전에 양산형 컨셉트카를 선보인 그랜드 외고니어 사이에 위치하는 중형 SUV로서 주 경쟁 모델은 월드 베스트셀링 SUV인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좋은 물성을 가진 쉐보레 트래버스, 토요타의 하이랜더이고 약간 더 상위 버전까지 포함한다면 링컨 에비에이터와 벤츠의 GLE, BMW X5, 아우디 Q7으로 프리미엄 및 플래그십에 약간 못 미치는 미들급 SUV죠. 우선 그랜드 체로키의 3세대부터 한번 볼까요? 3세대 모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이 되었고 쿼드라 2를 업그레이드한 4륜 구동을 적용했으며 전륜 서스펜션이 WC1으로 바뀌었죠. 후성용 DVD 플레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지프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온로드 중심의 주행 질감을 선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V6 3.7L 210마력 가솔린 엔진과 8기통의 4.7L 235마력 엔진 및 8기통 5.7L 330마력 엔진을 사용을 했고 5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었죠. 국내엔 2005년에 정식 수입 3L 디젤 엔진과 4.7L 가솔린 엔진으로 2010년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 풀 체인지 모델 공개 전까지 10년을 이끌고 간 4세대 모델은 좀 더 고급화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옵션들을 준비했지만 낮은 트림은 거의 다 선택 사양으로 돌려서 옵션 장난질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죠. 본래 포지션에서 벗어나 좀 더 상위 브랜드를 겨냥하면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요.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 2015년엔 시작가를 좀 더 올리고 상당수의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벤츠의 M클래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30% 부품을 공용을 했죠. 왜 벤츠와 상당수 공유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벤츠가 클라이슬러와 합병을 한 후 클라이슬러는 벤츠의 기술력과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었기 때문에 공유를 했지만 이는 불편한 동거로 실패를 봤던 거죠. 이 플랫폼은 3세대 다찌 듀랑고랑 같이 사용합니다. 이 4세대 플랫폼과 공유한 하드웨어 부분이 3.6L 가솔린 엔진과 함께 다이밀러에서 개발의 마지막으로 관여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차체를 벤츠와 공유한 시작과 끝인 4세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10년을 끌고 갈 만큼 에어서스와 리어 멀티링크를 포함을 했고 4륜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온로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고요. 파워트레인은 286마력의 V6 3.6L 가솔린 엔진과 360마력의 V8 5.7L 가솔린 엔진, 그리고 241마력의 3L CRD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5G 트로닉과 6단 RFE 자동 변속기를 조합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REF라고. 보통 2010년부터면 고급화를 이룬 수입차들은 6단을 기조로 한 부분이 큰데 그랜드 체로키는 5단이었죠. 2013년부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인 익스테리어를 변경, 250마력의 3L 디젤 엔진과 ZF 8단 미션으로 드디어 교체가 됐습니다. 의외로 이때부터 오디오 시스템의 고급화를 선보이는데요. 서미트 트림과 SRT A 트림에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 지프에 대한 투박하고 아날로그적인 이미지를 바꾸게 되는 계기였죠. 4세대 전기형의 가장 큰 문제는 온로드 중심이라 해놓고 도심 지역의 급박한 상황에서의 회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무스 테스트, 즉 회피 능력 테스트를 보면은 더욱 이해가 될 텐데요. 2012년 당시 폭스바겐 투아렉과 볼보 XC90의 무스 테스트를 우선 보시죠. 두 차량 모두 64.3km의 속도로 테스트 시 자세가 무너질 듯 무게 중심이 옮겨가지만 하체가 버텨주면서 다시 고정을 시키고 나가는 모습이지만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쏠린 무게 중심에 하체가 버티지를 못하고 자세조차 제어하지 못한 채 바퀴가 뜨게 됩니다. 테스트 운전자는 매우 능숙한 프로로 이를 대처했지만 만약 일반 운전자의 긴박한 상황이었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는 2014년형 그랜드 체로키에서 개선이 되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무게중심 쏠림을 억제하고 자세를 제어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핸들링으로 잘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과거 차량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파워트레인과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는 새 차가 아닌 해당 모델의 중고차를 아무 정보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점, 그러기에 누군가는 상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통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디젤 엔진은 유로6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판매 모델은 SCR 시스템이 추가된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질소 산화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환원 촉매 방식이라 보면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PF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것이죠. 4세대 그랜드 체로키는 양산 SUV로는 세계 최고 출력을 내뿜는 트랙워크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는 다치 챌린저와 다치 차저의 헬캣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다치 차저?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것 같죠? 바로 패스트 퓨리어스, 국내 제목으로는 분노의 질주에서 도미닉 토레도가 타고 다니는 바로 그 다치 차저입니다. 곧 분노의 질주 개봉 전에 매니아인 저로서는 이 시리즈에 나온 차량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존 시리즈의 메이킹 화면이나 영화 장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튼 잠깐 샜는데 이 엄청난 엔진 출력에 맞게 차체의 너비를 키우고 FCA와 협력하고 있는 티센크루프 빌슈타인의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전자식 LSD 장착 등 노력을 통하여 슈퍼카 수준의 횡 가속도를 자랑하는 코너링 성능을 보이고요. 참고로 저중심 설계의 전기차 테슬라 모델 S와 맥라렌 F1의 횡 가속 성능이 0.86G 정도를 마크를 하죠. 잘 서기도 해야 하기에 15인치 크기의 디스크 로터에 6P 브렘보 단조 캘리퍼가 장착이 됩니다. 이로써 2.5톤의 무게를 가지고 100km에서 완전 정지까지 35에서 36m 사이를 마크를 하죠. 이런 파생 모델까지 선보이면서 10년을 끌어온 4세대를 뒤로하고 드디어 얼마 전이죠. 2021년 1월 8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그랜드 체로키 풀체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플랫폼은 기존 벤츠 M 플랫폼을 뒤로 한 채 알파 로메오의 스텔비오와 줄리아에도 썼던 조르지오 F8 플랫폼을 토대로 골격부터 외형 및 인포테인먼트와 각종 전자장비화를 갖춘 환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성공적인 런칭을 했죠. 과연 4세대 모델 대비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쭉 살펴보시죠. 우선 제원은 전장 5204mm, 전폭 1963mm, 전고 1816mm, 휠베이스 3091mm로 기존 세대보다 전장은 380mm 더 길어지고 전폭은 18mm가 넓어졌으며 전고는 6mm가 높고 실내 공간은 171mm나 길어졌습니다.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링컨 에비에이터와는 전장에서 휠베이스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전폭은 좀 더 작고요. 트래버스와 가장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오히려 기존엔 쉐보레 차량이 좀 더 크기에 대한 강점이 있었지만 이번 그랜드 체로키 L에서 지프가 더 우세함을 보이네요. 굳이 타오와 비교를 한다면 타오가 전장은 151mm가 더 길고요. 전폭 또한 미세하게 더 큽니다. 휠베이스에서는 20mm가 그랜드 체로키가 더 길고요. 타오와 익스페디션의 상세한 사항은 제 채널 지난 영상에서도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스타렉스보다 전장이 50mm 정도가 더 긴 길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하죠. 풀 옵션 사양에서는 타오와 익스페디션과 견줄만 하고 하위 트림에서는 트래버스나 익스플로러와 견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옵션마다 들어가는 재료에 편차가 있기에 이는 단순 크기만으로 경쟁 차량을 고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외관인데요. 우선 오프닝 영상에서 나온 이 부분은 그랜드 체로키의 나뉘어진 그릴의 면을 나타내죠. 이 면을 따라 양 옆으로 헤드램프가 위치한 것은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만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크기는 더 얇아졌고 가로 일자 형태의 무표정한 듯한 주간주행 등 눈썹을 보이고요. 그 안에 LED 램프는 더 세분화가 되어서 어두운 숲길이나 오프로드 환경 및 도심 주행에서도 시야를 밝게 비춰줍니다. 특히 기존 그릴보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상하의 길이는 더 짧게 가져갔고요. 프론트 범퍼 라인을 좀 더 유려한 곡선 라인으로 바꿨으며 그 아래 하단 그릴의 크기를 더욱 키워 최근 유행하는 디자인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 하죠. 하단 그릴의 크기를 키우고 이를 크롬이나 블랙크롬 방식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존 안개등 위치까지 이 패턴을 뻗어나가게 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방식은 벤틀리가 유행시키고 제네시스가 비슷하게 가져간 것과 같은 방식이죠. 가로로 길게 뻗은 LED 안개등 램프는 트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시는 트림은 서밋 트림으로 오버랜드 트림은 그릴 하단이 좀 더 막힌 디자인을 적용, 그 중심으로는 양 사이드의 작은 정사각형의 디자인의 안개등으로 차이를 보이죠. 기존 레이더 시스템은 하부의 위치에서 하단 그릴 윗부분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중앙 위치로 바꿨고요. 측면을 보면 역시나 프론트 팬더 앞쪽에 호박색의 사이드 마커가 보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필수이기에 국내 수출용에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 호박색 사이드 마커를 넣고 있죠. 포드 익스페디션은
헤드램프의 연장선식으로 넣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각 바퀴의 핸들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처리하여 정비의 편리함과 용이성을 높였고요. 그랜드 체로키가 패밀리 SUV지만 온 오프로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천후 SUV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측면은 전과는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측면 철판을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라인을 통해 볼륨감을 좀 없앤 느낌이었지만,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 문 손잡이 부분에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을 넣어 그 밑으로는 볼륨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2열 윈도우 라인에 리어밴드 글라스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네요. 전체적 차량 디자인의 모습이 단순한 선을 기조로 샤프한 느낌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리어 부분인데요. 특히 윈도우 라인을 따라 후면 윈도우 하단까지 쭉 감싸는, 마치 아이폰 3GS에서 화면을 크롬으로 감싸는 듯한 크롬 라인은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지프의 딱딱한 이미지나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차량의 이미지를 보여주네요. 특히 현행 판매 모델과 대조되는 리어 윈도우의 개방감은 정말 보는 사람도 시원시원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전보다 다른 좀 더 고급화를 통하여 포드 익스플로러나 쉐보레 트래버스 뿐만 아닌 유럽의 SUV와 경쟁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테일램프는 이게 진짜 미국 SUV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BMW X8 같이 얇아진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합니다. 번호판 위치와 일자로 떨어지는 형상이나 완만한 곡선의 형태가 아닌 상당한 볼륨감에서 깎여나가는 디자인 방식을 보이는데, 마치 아이언맨 헐크버스터의 얼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리플렉터 밑으로 듀얼 머플러가 보이고요. 최근 배기는 싱글 머플러에서 나오고 듀얼 머플러 팁으로만 제공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전 세대보다 확연하게 달라진 레이아웃이 눈에 띄고 확연하게 고급화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죠. 지난 세대는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끌고 왔기에 아무리 부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아날로그함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이번 실내 디자인은 진짜 확실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았다는 느낌이 들죠. 우선 클러스터가 10.3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고요.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기본 트림 8.4인치, 상급 모델은 10.1인치의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이 10.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는 속도와 내비게이션 및 바퀴의 토우각이나 오프로드 시 각 바퀴의 기울임 및 높이 부분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부분, 게다가 나이트 비전을 통한 헤드라이트의 난반사나 매우 안개 낀 날에도 흑백으로 사물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것까지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은 신형 투싼 센터페시아와 많이 비슷한데요. 차이라면은 투싼은 하단 버튼들이 터치 방식이지만 그랜드 체로키 L은 물리 버튼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는 FCA 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U 커넥트 5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새로운 경험을 전달 및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U 커넥트 5는 어플처럼 각각의 메뉴를 바로 가기식으로 추가시켜 바로 터치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현대기아 차량에도 있는 기능으로 메모리 시트를 적용한 사람의 운전 모드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형식 및 오프로드 시의 세팅력 등을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화면 사이즈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네시스처럼 가로로 긴 형태의 내비보다는 10인치의 일반 비율을 가진 화면이 더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너무 전자화가 된다면 지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사라져버리기에 이것으로도 대만족할 분들이 많겠죠. 매우 만족하는 부분은 매킨토시 오디오와 950W 앰프를 사용한 엄청난 귀르가즘을 느끼게끔 한다는 거죠. 차량의 오디오 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옵션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지만, 볼보 S90의 오디오를 듣고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확연한 차이는 존재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1인입니다. 특히 이번 풀체인지 모델에서 950W나 되는 대용량의 앰프와 미국 오디오 전문 회사의 매킨토시 오디오와 튠업 기능을 장착했다는 점이 차량 자체의 급을 올리는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애플의 아이맥, 매킨토시 컴퓨터, 아니면 잉글랜드의 방수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디오에 좀 관심이 큰 분들은 진공관 스테레오의 그 깊은 음향 같은 것에 푹 빠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도 그 고유의 출력을 내는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또한 특징이죠. 19개의 스피커와 10인치의 서브우퍼가 내는 음향은 정식 수입이 되면 꼭 가서 한번 제대로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3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각종 크루즈 컨트롤과 메뉴 선택 버튼 등이 보이고 통화 버튼과 종료 버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또한 미국 차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인포테인먼트 화면 위 공조 사이에 앞으로 살짝 나온 부분에 센서 경고음과 비상 버튼 및 핸들 열선 버튼이 보이고요. 공조 조절 버튼 밑으로 무선 충전 및 수납 부분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 다이얼 형식의 기어가 보이고요.
기어 표식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각종 모드 상태 및 우측엔 에어 서스펜션 조절 표시가 보이죠. 모드 선택에는 스노우와 샌드, 머드, 락, 그리고 오토로 5가지 세팅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는 스로틀과 변속 특성 및 트랜스퍼 케이스 구동력 제어와 전자제어 주행 안전장치를 포함 12가지를 서로 다른 차량 제어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모드 다이얼 좌우측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좌측 버튼 아래로 작게 사륜 로우 버튼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우측엔 내리막 속도 제한 고정 버튼이 보이죠. 500mm 텀블러까지 넣을 수 있는 컵홀더 2개가 보이고, 그 뒤로 암레스트가 있는데 높이가 텀블러 끝단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편안한 팔걸이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상위 서밋 트림에서는 우드 사용과 퀄팅 가죽 시트로 고급감을 한층 끌어올렸죠. 현재 보이는 이미지의 브라운 색상과 우드 그레인이 매우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은 우드 그레인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고급감에서 정말 아직까지 필수로 보입니다. 색상도 너무 튀지 않은 무난함을 보이고요. 당연히 무드등 역시 지원을 하고, 도어 내부와 전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형상을 하여 너무 과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을 하죠. 색상은 5가지 색상을 지원을 하고요. 차 내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밝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1열만 보면 이게 진짜 지프인지 레인지 로버인지 잘 모를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2열 부분은 지프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선 동급 최고 레그룸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1열과 같은 포지셔닝으로 더욱 안락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3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솟아오를 수밖에 없지만 롱 베이스이기에 레그룸 역시 충분히 나올 듯 합니다. 가운데 공조는 4존 독립 공조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죠. 제네시스 GV80이 아직까지 후석 독립 공조가 아님을 본다면 안타깝긴 합니다. 시트 배열은 7인승은 232, 그리고 6인승은 222로 가는 모습이죠. 3열 부분에서 좌우측 쿼터 글래스를 통해 시야를 확보를 했고요. C필러 몰딩에 공조와 창문 안쪽 역시 공조 부분이 보이죠. 그 아래로 컵홀더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트렁크 라인과 파워 아울렛이 양 사이드로 위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2열과 3열 플랫이 거의 평평한 모습을 보이죠. 2열 포지션이 낮아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2열과 3열의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2열과 3열의 또 하나 특징이라면 카메라가 있어 반려동물이 어떻게 잘 있는지 고개를 돌려보지 않아도 되고, 룸미러로도 굳이 확인되지 않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 편안함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는 줌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이 기능은 너무 좋다고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파워트레인은 6기통 3.6L 290마력과 35.6토크를 발휘하는 가솔린 엔진과 8기통 5.7L 357마력 54토크를 발휘하는 가솔린 엔진 2개 트림으로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XE 모델은 2021년 말부터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5도어와 같이 한다고 하죠. 2022년 상반기 정도에나 돼야 만나볼 듯 하네요. 플러그인 모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 96개의 셀로 이루어진 17kWh의 배터리팩 조합을 갖고요. 시스템상 최고 출력은 375마력, 합산 최대 토크는 65kg를 마크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엔진과 출력 비율이겠는데요. V6 3.6L 엔진의 견인 중량은 2.8톤, V8 5.7L 엔진은 3.2톤의 견인력을 보여주고요. 이는 경쟁 모델인 포드와 쉐보레보다 더 많은 견인 중량을 보여주죠. 점차적으로 미국 현지에서도 디젤 엔진을 새로이 내놓지 않은 모습이 보이네요. 이는 유럽 수출과도 관련이 크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듯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향후 고성능 모델도 추가될 전망이고요. 고성능 버전엔 707마력과 89.4kg의 토크를 마크하는 8기통의 6.2L 슈퍼차저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이는 아까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다찌 슈퍼차저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엔진이죠. 여튼 미션은 ZF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였고, 연비와 각종 모드에서의 효율성 증가를 보여주는 트랜스미션입니다. 지프만의 오프로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싱글기어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춘 쿼드라 트랙 1, 그리고 2단 기어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춘 쿼드라 트랙 2, 그리고 전자동으로 전후 구동 배분 및 후륜의 좌우 구동 배분까지 가능한 쿼드라 드라이브 2의 사륜 시스템이 모델에 따라 다르게 탑재가 되고요. 우선 이 능동형 트랜스퍼 케이스를 전 트림에 기본 장착했다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유니바디 형식이지만 오프로드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느냐, 우선 지상고를 165mm에서 277mm까지 변화시키는 쿼드라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이 아까 각 5가지 모드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터 레인과 함께 시스템을 갖췄고요. 온로드 주행 상황 시 사륜의 필요성이 없으면 자동으로 2개의 바퀴로만 동력 전달을 하는 엑셀 분리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고요. 이는 전륜의 100%, 후륜의 100%까지 구동 동력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처럼 오프로드 길에서는 자동으로 차체를 높인 채로 고정을 시키고 낮은 하천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도하 능력은 60.96cm, 즉 609.6mm의 깊이까지 무난히 가능합니다.
패밀리 SUV가 이 정도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시 온로드로 올라올 시 자동으로 서스펜션이 낮아지고요. 일반 서스펜션 역시 개선을 했는데요. 전륜엔 프론트 가상 볼 조인트를 사용, 횡 방향 제어를 향상시켰고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통해 승차감과 일상 핸들링에 개선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반자율주행 기능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물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과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나이트 비전 옵션은 각각 트립에 따라 옵션으로 적용이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크기를 키워서 시인성 역시 개선을 했습니다. 트림의 종류는 북미 현지, 라레도와 리미티드, 오버랜드와 서밋 이렇게 4가지 트림이 있는데 국내에는 라레도를 제외한 3가지 트림을 운영을 했고 이번 풀체인지가 들어온다 해도 이 3가지 트림을 위주로 할 듯 합니다. 기본 옵션 사항이 강화되고 완전한 풀체인지가 이루어졌기에 금액 인상은 불가피할 듯 하고요. 리미티드 트림은 현행 시작가 6,290만원부터 시작이지만 올 3월엔 1,400만원에 육박한 할인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3.6L 가솔린 모델 가격이 4,700여만원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예상 가격은 약 200에서 300여만원이 상승할 듯하고 공식 가격으로 따지자면 리미티드는 6,400에서 6,450만원 정도, 오버랜드는 7,200만원 정도, 서밋트림은 7,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프의 가격 인상분을 통한 예상 가격이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신차로 나오면 할인가가 천차만별이고 풀체인지 모델이기에 현행 판매 모델처럼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큰 폭의 할인율을 보이긴 힘들죠. 하지만 300여만원 정도의 인상분을 가져가면서 450에서 500여만원의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부디 착한 가격으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무언가 많은 정보를 주려 하다 보니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현대나 기아 차량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제작 안 했냐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요. K7 풀체인지나 K9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스포티지 풀체인지 및 스타렉스 풀체인지인 스타리아,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 같은 경우 제가 이전 영상을 다 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예상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탕 3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젠 국산차로 비교하거나 얘기할 때 현대 기아를 빼놓을 수 없고 국산차의 브랜드로는 따라잡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기에 수입차와 비슷해져가는 금액대이기에 다른 분들께서 그나마 많이 다루지 않는 차량을 좀 우선시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 안티도 아니고 현가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또 눈이 올 예정으로 있는데 정말 안전운전 및 윈터 타이어로 갈아 끼지 않은 분들 역시 더욱 조심히 운전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중간 광고나 짧은 광고 영상 하나 시청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더욱 큰 힘이 되고 그 또한 후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눈이 많이 오지만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